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통일당 사건이 나고 했을 때 충격도 크셨겠어요? 그럼요. 그게 네. 제 3학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소설가 이병주를 처음 만날 때 그때거든요. 3학년 때인데 68년에. 예, 이 양반 이분이 이제 그 부산에서 언론인 생활을 하다가 5.16 나고 난 뒤에 잡혀가서 10년 징역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2년 7개월을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65년에 나온 소설 알렉산드리아 제일 먼저, 예, 그 다음 예. 이어서 작품 할 때, 68년에 제가 65년 세대란 잡지가 있었는데, 네, 있었죠. 신동문 씨가 편집하는 그때 편집은 신동문 씨도 관여했지만은 그 편집은 이광훈이라는 분이 좀 했었어요. 여기 그 언급이 됐던 예, 신동훈은 새벽을 했고요. 그 전에. 예, 예, 어쨌든요. 그래서 그걸 읽고 상당히 많이 충격적인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마도 제가 법과 문학이란 걸 나중에 뭐 하게 된 것도 소급해서 가면은 단서가 그때 생긴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예. 그래가 제가 이병주 선생을 서울에서 활동한 분을 집으로 찾아가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적인 게 아니지만은 인연을 이어가고 했었죠. 댁에 가보셨던 건가요? 예, 예. 거기 엄청난 장소가 있었다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는 게 그 집이 나중에. 제 은사님 이영희 선생님이 거기서 네, 예. 가끔 술을 드셔. 맞습니다. 예. 여기도 연결돼 언급이 연결돼 있었는데 있습니다. 이영희 예. 선생에 예. 대해서 대단하죠. 예. 이영희 선생이 지적인 컴플렉스를 느낀 몇 안 되는 분이 이병주 선생이었다고 직접 얘기를 하신 적이 예,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불어에다가 뭐 불란스어 혁명사 예, 예. 원본으로 그 다 그러니까요. 있었고. 예, 맞습니다. 예. 한학도 잘 대단하셨다. 한문도 예, 참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통일당 사건이 났을 때 예, 놀랬죠. 놀래고 이제 우리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70년까지는 70년 2월에 졸업했는데 학생 데모 이런 것도 아주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어요. 낭만적인 분위기가 많았고 유신전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처벌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도 그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일종의 그 낭만적인 정의감의 발로를 표현하고 할 때 있는데 저렇게 간첩으로 묶여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큰 게 되는 그러니까요. 충격이었죠. 쇼크죠. 예,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거의 벌벌 떨었을 정도의 사안이죠. 그걸. 예, 예. 아니 내가 친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간첩이었어. 간첩으로 이건 가다니요.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요. 아 정말 이 등골이 오싹한 일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저기 동백님 네, 동백님도 사건이요. 네. 윤희상 선생. 예, 그때는 저희 그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친 분이 서울 상대 교수였어요. 강빙구란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그 앞에 불을 배웠거든요. 네. 그분이 또 이게 동백님 사건을 끌려가니까 네. 전부 주변에서 이제 아. 충격이란 게 엄청나죠. 그러겠네요. 천상병 시인도 그때 뭐, 예, 천상병 시인 그렇게 때. 됐고 그랬죠. 그러면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있으셨겠어요, 선생님? 약간? 아, 물론이죠. 예, 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교수가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제가 했던 행보를 이런 걸 보고는 뭐 소급해서 학생 시대도 이게 반독재 운동이나 그런 고민을 했지 않나라고 많은 사람이 소급해 추정하는데요. 그 추정한 사람이 들어있는데 저는 사실은 잘 모르고 네. 좀 이렇게 겁도 많고 비겁하고 미국에 계셨죠? 그리고 예, 한동안. 예, 예, 그 미국에는 한 7, 8년 됐지만요. 예. 학생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근데 신영복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주변에서 저한테 강하게 준 주의가 뭐가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독서클럽. 이게 빨갱이였거든요. 예. 황영주도 저기 17살 때 그 대구 사범학교 다닐 때 독서클럽 때문에 퇴학하지 예. 않습니까? 그 일제 때부터 뭐 일제 때부터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뭐 학회든지 무슨 동아리든지 옛날 요새 말 동아리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누구하고 같이 경찰에 좀 잡혀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아, 선생님이?
안 선생님이? 예, 예. 아, 예. 그래서 가서는 그 위에 사람이 저한테는 딱 뭘 내놓으면서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너는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도표 속에 딱 들어간다. 그런 말 하면 네, 뭐 아시겠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그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까지 제 윗대의 행적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시대 이런 부분이. 뭐 아무 관계 없는데 예. 엮여서 예, 예.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도 많고 평생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아, 많아요. 그럼요.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도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직도, 조작된 간첩단 조직도. 사건 같은 거를 이제 언론에 발표할 때 그때는 PPT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궤도에다 그려서 그 경찰 공안 브리핑할 쪽에 때 있는 들고 분들이, 나왔죠. 예, 예, 예.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방 얘기나 조금만 더 하면요. 예. 아까 밀양에서 저 신약선 선생님하고 황영조 선생하고 제 아버지하고가 뭐 다른 것도 많고 있지만 공통된 그때 입장이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했다는 것이요. 원론적으로는 이 두 개의 나라가 들어서는 걸 굉장히 반대한 사람이다. 황영주 선생도 그랬죠. 예,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의 자유당에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아, 이병주는 평생 정당까지 간 적이 없고요. 예. 황영조 씨도 나중에 거기서 국회의원 출마를 많이 권유받을 때 자유당은 못 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황영조 씨란 분이, 저 양반이 약산 김원봉의 비서를 했었거든요. 해방 이후에 그랬다고. 해방 이후에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귀국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집안끼리에 또 뭐도 있어요. 저 약산 김원봉의 고모부가 우리 그 황상규 선생님, 예, 예. 백민 황상규 예. 선생님인데, 백민 황상규 네, 선생님. 예,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저 황영조 선생의 집안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약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래서 이 책도 쓰신 이유 중에 하나. 예, 예. 그렇겠죠. 제가 그리고 궁금했던 게 여기 란서라는 따님이 가지고 있었던 육필원고를 좀 받으신 거죠? 그래갖고 여기 일기? 상당 부분 예, 참고하신 거죠. 예, 그게 그게 아무한테나 줬겠냐고요. 맞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네. 평생 썼던 일기장을 저한테 네. 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그 그래서, 내용이 많이 그래서 담겨 제가 87년에 외국에 있다가 와서 교수가 됐는데, 있어요. 예, 그때는 그래서 저분을 그때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내 나름대로는 저분은 이미 그 박정희 군인 박정희를 부추겨가지고 쿠데타를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혁명이라고 혁- 생각했죠. 혁- 예, 그분들은. 그거를 네, 자기들에게 그랬었죠. 혁명이라 민족혁명이라 네. 이론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음. 네,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은 박정희는 하수인이고 자기가 원래 죽음을 생각한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세 분 교장, 해종학교의 1, 2, 3, 초대 2대, 3대 교장이 다 반이승만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동했지만은 각자의 생각과 입장들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떠나고 이렇게 바뀌고 갈 때도 자, 교장이 바뀔 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퇴임하고 들어간 게 아니었고요. 이 갈등 사이에서 그런 일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다 우리가 하기 싫은 거죠, 다. 그래서 저분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안 좋았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찾아가서 할 때 제 아버지는 죽고 난 지 상당히 오래 지나고 났습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옛날에 어떻게 말하면 밑에 있던 구원이 있으면 그걸 좀 풀자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분이 돌아가신 게 2001년이었는데 그동안에 1937년부터 일기를 써가지고요. 있던 걸 평생 일기장을 죽으면서 아마 이게 나한테 주라고 그랬던가 봐요. 출판 자체는 안 됐나요? 전체 일기가? 예, 그건 안 됐습니다. 유족들이 그건 뭐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유족에게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경우는 저는 몰랐는데 하나는
제가 왜 도표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제 아버지가 그 6.25 때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그게 아주 복잡한 상황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인민군으로 이 체포가 돼가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일었어요. 김수영 시인과 비슷한 예, 케이스군요. 그때는 많이 예. 했겠죠. 뭐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딱 문제가 이해관계 걸리거나 이럴 때는 딱 그 문제가 나오게 되죠. 상대방이 이제 그렇죠. 예. 그걸 빌미를 삼아서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이어진 것이 늘 돌아갈 때까지 계속 사찰 대상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박성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 신용복 선생님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을 했는데 실제 한 건 없어요. 여기서 근데 성공회대 집안이- 교수하셨다. 예, 맞습니다. 네, 집안 자체가 한명수 그래서 그런 총리의 거예요. 남편.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선생님도 자칫 어떻게든 고리만 하나 생기면 그냥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그 양반이 그때 경찰에서 뭐 지금씩 하면 동대문서의 과장쯤 되는 분이었는데 그랬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학교에 안에까지 경찰이 안 들어왔지만은 한 번씩 거기 종로 5가에 거기다 동대문서가 있으면은 그 우리 학교 근처에 다방에 저 2층 외진 방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림다방 같은. 그건 유명한 다방이 그건 아니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조그만 다방.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마을 다방. 다락방 같은 데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가니까 밑에 사람이 뭘 하다가 내 경우는 일로 보내라 그랬던가 봐요. 가서 갔더니만 뭐 야단을 안 치고 하면서 딱 그냥 경고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내 조금 경우는 젊은이의 그 앞날에 대한 그 좀 어른으로서의 연민 이런 것도 있었겠죠. 예, 지금 그렇겠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를 위협보다는. 내 아버지 아는데 옛날에 근데 지금은 다르다 나는 지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비겁하게 살았죠. 그래서 그 말씀 좀 더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다 들었습니다, 선생님.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왜냐니까 제가 87년에 임용이 될 때는 그때는 연좌제가 폐지됐어요. 83년에 폐지돼가지고 88 올림픽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병주 씨가 전두환의 업적을 좀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하고 논쟁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업적이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남들이 못한 것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없었는데 다만 공적인 기록상 우린 적어도 법대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였으면 또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법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슨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의 공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들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예, 정식 문제된 적은 없고요. 그 당시에 학장과 이런 분들이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신원조회를 통과한 사람을 왜 채용하지 못하는 말이냐라고 그 입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은 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처벌도 받고 복권이 된 사람은 교수를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 조국 교수도 그런 케이스죠. 예, 그런 케이스죠. 예.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 법대의 경우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 전통은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보다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투수도 들어오고 뭘 하고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정도는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제는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병주 선생한테도 전두환 대통령 문제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좀 대들고 하니까 나중에 화를 내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나이 40 된 놈은 교수가 말이지 그렇게 사람이 좁아서 어떡하냐 야단을 치면서 또 하나 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너는 전두환이 아니었으면 교수도 못했으냐. 역사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또 여담입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지도교수였다고 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한 아, 게 뭐예요. 그래요? 예, 그건 예. 사람들이 나중에 당시 학장이셨던 그 거죠? 학장도 아닙니다. 학장도 예, 아니셨어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공도 다르고 그리고 조 교수는 형법. 예, 형법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제보다 더 전임 학장 때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왜 예. 자꾸 선생님 조국 얘기 그냥 나오면 엮으려고 하는 거지 뭐. 선생님 얘기가 나오고 또 조국 장관도 스승으로서 예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에 대해서. 대학원 시절에 이제 학생이었으니까요. 내가 교수하고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 물론 강의도 들었었고요. 그 전까지 교수들과 좀 내가 그냥 다른 면이 있었던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바깥 활동도 그렇고 이런 것이 그래서 프레임을 엮어버리는데요. 심지어는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뭐 내가 뒤에서 뭐 있었다는 저는 아니고요. 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서울대 같은 경우가 교수가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누굴 차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거야 뭐. 절차가 다 거쳐가기 예. 때문에 아, 그럼요. 다 그걸 그건 통과한 뭐. 것이고요. 미국 유학 가서 계실 때 이제 신홍국 선생님은 옥중에 계셨고 88년에 이제 출소하셨으니까 뭐 생각 같은 게 나고 그러셨습니까? 가끔씩? 아유 그럼요. 어허, 예. 항상 이제 저희들이 제가 87년에 교수가 됐는데 외국에 있으면 항상 한국을 조명할 때 항상 광주 사건을 조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정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권 탄압 국가로서 우리하고 필리핀, 타이완, 방구로 등장한 예.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날 때마다 신영보 선생의 영복 형 같은 경우가 아마도 이 전형적인 피해자로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편치가 않죠. 또 감옥에 있는 사람 제가 알만한 사람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신영 선생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랬고요. 특히 이제 더 많이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북캘리포니아의 산호제라는 지역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베이 남쪽에. 세너제요? 샌디에고 가기 전에. 예, 샌디에고는 좀 미치고,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때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주말 법률 상담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타격을 따고 난 뒤에. 그 도와주는 자원봉사 같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셔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분이 세종고등학교의 초대 이사장님의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남이었습니다. 그 신영목 선생님 집안이었다고. 예, 아, 평산시 예, 집안이었죠. 예. 그러니까 다시 그때 되살을 하죠. 음. 그게 특히 그 이후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톨릭으로 교체해가지고 와서는 그 재단에다가 제100부도 그 재단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지분을. 그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거기 투자를 자본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버지가 나이보다 좀 빨리 황용조 씨 후임으로 교장이 된 것도 그 학교에서 이미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백부의 힘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됐을 거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분 됐을 때 또 떠오르고. 내놓고 같이 얘기를 하지요. 거기서. 예, 그렇죠. 뭐 미국이고 하니까. 예, 그집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서 다들 얘기하고 뭐 저거 이제 뭐 그러면서 그래서 많이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네 형님부터 인연이 계속됐군요, 선생님. 그게 뭐 꼭 뵀던 안 뵀던 마음속으로는 그게 계속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가장 지적으로 뛰어나고 또 선택한 길이란 것이 대단히 그 당당한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러움과 그에 대해서 미안함과 열등감이 다 있은 거죠. 출소 후에 이제 뭐 저희가 뭐 다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출소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난 건 언제입니까? 그것만 뭐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인연이 이어왔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뵌 게 언제 어느 뭐 기억이 나시는지요? 92년 1년 말이나 아마 그때 결혼하셨던 안 하셨던 건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결혼하셨을 겁니다. 예, 거기 저 전에 세실 극장. 거기 그분 가까운 친분을 많이 했어요. 이용윤 선생님. 예, 그분 해가 그래서
여러 모임에서 여러 무슨 행사가 있어요. 내가 그때 좀 가가지고는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만은 네. 그러니까 반가워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낯설한 분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충격받은 것이 저한테 높임말을 썼어요. 우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어요. 그때 생각한 데는 첫째 하나는 이만큼 나이가 들고 했으니까 너 당신 대접해 준다는 것도 그런 뜻이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분이 기본적이니까 그런 거 하면은 옛날 관계 인연을 다시 생각하지 말자는 뜻으로 또 들렸어요. 마음을 느끼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참 제가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마음이 수수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애탄이 있으면서 그리고 늘 이제 좁은 세계에 내가 갈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뭐 그리고 또 법률가로서 가는 길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있었나니까 한 번은 이제 성공에 오시고 난 뒤인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여기 박원순 조희연 씨가 주동해서 만든 참여연대에 초대 집행위원장이 그다음 운영위원장을 했거든요. 일종의 말하자면 그 사람들보다 나이가 좀 많다는 들러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수한테서 신장이 가까우니까 내가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해서 시간 달라고 그래 했어요. 그 조 교수가 그때 학교 근처에 살 때였습니다. 네, 지금도 거기. 예. 그린빌라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제한된 사람 만나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나는 그랬는데, 좋다고 하면서 날 시간을 두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조 교수가 전화 걸려와서 그 다음에 하자 그러더라고요. 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럼 다음에 하자 그랬으면은 다음에 언제? 다음 언제라는 거지. 있어야 다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 생각엔 우리가 이제 이번 뜻이 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 연락이 온 거는 훨씬 후였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뵀죠. 뵙고 마지막으로 뵌 거는 이 성공회 대학에서 김수영 교수가 계시다가 그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김수영 교수는 서울대 계실 때 저하고 많이 가까웠거든요. 좀 답답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에도 오시고 이래가지고요. 좀 딴 데서 누가 저한테 뭐 비난하면 그래도 감싸주고 하는 좋은 따뜻한 형이었어요. 그래서 왔더니만 그때 이제 신성님이 상대 한 해 위일 겁니다, 아마. 김 선생보다. 선배입니다. 병원에 계시다가 부스간 얼굴로 나오셨어요. 그때 편찮으실 때? 네, 편찮을 때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그러면서 조사하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아우가 먼저 갔다면서 그런 얘기 농담 비슷하게, 그야고 채취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어떤 신문에서 제하고 인생하고 얘기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스냅스.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하고. 신영목 선생님하고 안경환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둘이 서서 얘기하는 걸 스냅스를 찍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제가, 그때 이미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느끼고 계셨겠죠. 이제 그러면 그때는 반말도 아니고 높임말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딱 하면서 우리 못다한 얘기는 뭐 그냥 가슴에 묻고 있다가 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하지 뭐. 그러셨다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나는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지식인의 모습 같은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근대 지식이냐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종교적인 도그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너무 그 가치를, 그걸 가지고 세계관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이분하고 많이, 저는 이 형들의 이 선배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아마 저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다 하면 좋겠을 것 같아요.